리처드가 켄지 씨 사무실에서 시험 삼아 일해보는 걸 정리하는 일이 처음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문제는 리처드 자신이었다. 베저씨 곁을 언제든 떠날 수 있게 되자마자 그는 과연 떠나고 싶은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잘 모르겠어. 그가 말했다. 그리 나쁜 직업도 아니고 싫다고 할 수도 없고 어쩌면 다른 직업만큼 괜찮을지도 몰라. 한 번 더 해보는 게 어때? 그렇게 말하곤 몇 주 동안 책과 해부용 뼈들 사이에 숨어 지내면 올라올 만큼 빠르게 지식을 쌓았다. 한 달 정도 불타오르던 열정은 서서히 식기 시작했고 한참 식고 나서는 다시 불붙는 일을 반복했다. 법조계냐 의학이냐를 두고 우유부단하게 고민하느라 한여름이 되어서야 결국 베저씨 곁을 떠나 켄지와 카보이 사무실에서 실험 삼아 일하기 시작했다. 변덕이 심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진지하게 하겠다고 스스로 대단한 결심을 했고 늘 유쾌하고 아다를 무척 사랑하는 마음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그를 나쁘게 볼 수가 없었다. 자른다이스 씨는 그 시기 바람이 동쪽에 머무는 편이라며 자주 농담을 하던 자른다이스 씨 말인데 리처드는 내게 자른다이스 씨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야 했어. 그분 만족시키려면 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마무리해야 해 라고 말했다. 그런 말과는 달리 그가 웃는 얼굴에 아무 걱정 없는 태도로 자신을 꾸짖겠다는 생각은 참 우스꽝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틈틈이 머리가 희끗해질 정도로 열심히 한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 정식 마무리란 것이 바로 한여름 무렵 켄지 씨 사무실에 가서 어떻게 느끼는지 시험해보는 일이었다. 그동안 그의 돈 관리 스타일은 내가 전에 말한 대로였다. 관대하고 무절제하며 돈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자신은 꽤 신중하고 계산적이라고 믿는 사람이었다. 내가 이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가 이렇게 돈을 가볍게 쓰는 걸 보면 포르투나투스의 주머니라도 필요한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 내 소중한 사촌, 내가 며칠 전에 멋진 조끼랑 단추를 8파운드쯤 주고 샀어. 만약 베저씨 밑에 있었더라면 갑자기 강의비로 12파운드를 써야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 거래로 4파운드 한꺼번에 번 셈이지. 리처드가 법 공부하며 런던에서 어떻게 지낼지에 대해서는 자른다이스 씨와 그가 많이 의논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블리크 하우스로 돌아와 있었고 런던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방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주지가 필요했다. 자른다이스는 만약 리처드가 켄지 씨 밑에 자리 잡는다면 우리도 가끔 며칠씩 묵을 수 있도록 아파트나 방을 얻겠다고 했다. 하지만 작은 아가씨 라며 머리를 문지르면서 덧붙였다. 아직 그가 거기 정착한 건 아니야. 결국 월세로 퀸 스퀘어 근처 조용한 오래된 집에서 아담한 가구가 갖춰진 작은 집을 구해주었다. 리처드는 곧 그 집을 위해 가장 이상한 장식품이나 사치품을 사느라 가진 돈을 다 써버렸고 에이다와 내가 불필요하고 값비싼 물건을 사려 할 때마다 그는 그걸 안 사서 절약한 금액으로 다른 걸 샀다고 자랑하면 넘어갔다. 리처드가 이사할 집을 차지하고 나자 보이선 시댁 방문은 미뤄졌다가 마침내 우리가 떠날 준비가 되었다. 그때쯤이면 리처드도 우리와 함께 갈 수 있었지만 새 직장에 완전히 빠져서 그 골치 아픈 소송 문제를 풀기 위해 열심히 애쓰고 있던 터라 우리만 먼저 떠났다. 내 사랑하는 사람은 리처드가 그렇게 바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마차를 타고 링컨셔로 즐거운 여행을 했고 동행한 스킨폴 씨가 꽤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가구는 푸른 눈을 가진 달의 생일에 가구를 가져간 사람에게 다 처분됐다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가구가 사라져서 홀가분하다고 했다. 의자랑 탁자는 지겨운 존재라서 표현도 다양하지 않고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든다고 했다. 그래서 특정 의자와 탁자에 묶여 있지 않고
빌린 가구들 사이를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장미나무 가구에서 호두나무 가구로 모양도 바꾸며 즐기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했다. 이상한 건 말이죠. 스킨폴 씨가 웃음을 참고 말했어. 내 의자와 탁자가 아직도 값이 안 치러졌는데 집주인은 태연하게 가져가 버립니다. 참 우스운 일이죠. 가구 장수가 우리 집주인한테 내 월세를 내주기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집주인이 왜 그 사람한테 화를 내겠어요? 만약 내 코에 뾰루지가 나서 집주인 취향에 안 맞으면 집주인이 그 가구 장수 코를 긁을 일은 아니잖아요. 논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른 다이스 씨가 웃으며 말했어. 그 가구 갑보증을 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야 하겠죠. 정확히 그거예요. 스킨폴 씨가 말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말했죠. 좋은 분, 당신이 무례하게 쓸어내는 저 물건들 값을 우리 멋진 친구 야른다이스 씨가 내야 할 거란 걸 아시나요? 그분 재산을 좀 생각해 보시죠. 하지만 집주인은 조금도 신경 안 썼어요. 그리고 모든 제안을 거절했죠. 자른다이스 씨가 말했다. 그랬죠. 스킨폴 씨가 대답했다. 제가 사업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방으로 불러서 말했죠. 당신 사업가 맞죠? 네, 좋아요. 그럼 사업적으로 얘기합시다. 여기 잉크통, 펜, 종이, 봉인 왁스 있습니다. 당신 집을 꽤 오래 빌렸는데 우리 둘 다 만족하며 지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불쾌한 상황이 생겼지만 우호적이고 사업적으로 해결합시다. 무엇을 원하세요? 그러자 그가 좀 동양풍인 비유적인 표현으로 내 돈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친절한 친구요. 나는 돈이란 걸 모르고 살아. 난 항상 돈이 없어. 그러자 그럼 만약 시간을 주면 뭐라 제안하냐. 고묻더군요. 그래서 시간이란 개념도 모르겠지만 당신이 사업가라면 잉크와 펜과 종이, 봉인 왁스를 써서 사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남의 손해 보며 자기 목 챙기지 말고 사업가답게 하자고요. 하지만 그는 그럴 생각이 없었고 결국 끝났죠. 스킨폴 씨 어린 시절에 이런 불편함들이 있었지만 분명 장점도 있었다. 여행 중에 우리에게 제공된 음식 온실에서 따온 복숭아 바구니 포함을 아주 잘 먹었지만 돈 낼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부가 요금을 받으러 왔을 때 스킨폴 씨는 지금 적당한 요금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관대하게 받아요. 라고 물었고 마부가 한 명 승객의 반 크라운이라고 대답하자 그거 아주 적은 거네요. 모든 걸 고려하면 하고는 자른다이스 씨에게 돈을 맡겼다. 날씨가 정말 기가 막혔다. 푸른 보리가 아름답게 흔들리고 종달새가 신나게 노래하며 울타리엔 여생화가 가득했고 나무들은 잎이 무성하게 돋아 있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콩밭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가득 퍼졌다. 늦은 오후 우리는 마차에서 내려야 할 시장 마을에 도착했다. 교회 첨탑 하나, 시장터, 시장 십자가 하나, 뜨겁게 빛나는 한가로운 거리와 다리 및 연못에서 다리 식히는 늙은 말, 그리고 좁은 그늘에 잠들 듯 누워있거나 서 있는 몇 명의 남자들까지 길가에 스와하삭 흔들리는 나뭇잎과 보리밭의 파도 같은 움직임과는 달리 이 작은 마을은 고요하고 뜨겁고 움직임이 없는 영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정적인 모습이었다. 여관에서 우리는 보이선 씨가 말 위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봤다. 오픈 마차를 준비해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다. 그는 우리를 보자 너무 기뻐서 재빨리 말에서 내렸다. 맹세코. 그는 정중히 인사한 뒤 말했다. 이건 정말 지독한 마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공공교통수단의 전형이에요. 오늘 오후 25분이나 늦었어요. 나부는 당장 처형해야 합니다. 정시에 도착 못했나요? 스킨폴 씨가 묻자 보이선 씨가 시계를 보며 대답했다. 25분, 26분이요.
두 숙녀를 태우고 이 자식이 일부러 26분이나 늦게 도착했어요. 일부러요. 절대 우연일 리 없죠. 그의 아버지와 삼촌도 가장 방탕한 마부였답니다. 그는 분노에 차서 말했지만 우리를 부드럽게 작은 마차에 태우며 웃음 가득했다. 죄송합니다. 숙녀분들, 준비가 끝나자 마차 문 앞에서 모자를 벗고 말하길 거의 2마일 정도 돌아가야 해서요. 하지만 직선 코스는 레이스터 데들록 경의 공원을 지나야 하는데 저 인간 소유 땅은 지금 우리 사이가 이 모양인 한 제발도 말발도 들여놓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호자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웅장한 웃음을 터뜨려 고요한 시장 마을까지 흔드는 듯했다. 데들록 가족이 여기 있나요? 로렌스. 보호자가 마차를 타고 가며 물었다. 보이선 씨는 도로 옆 잔디밭을 말과 함께 걷다가 답했다. 거기 방자한 바보경이 있습니다. 하하하. 방자경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 이곳에 잡혀 있습니다. 레이디는 그를 언급할 때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분쟁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듯 공손한 손짓을 하며 매일 올 예정입니다. 그녀가 최대한 모습을 늦추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뛰어난 여성이 어떻게 그 허울뿐인 바론과 결혼했는지는 인류가 풀 수 없는 가장 깊은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하하하하. 우리도 공원에 들어가 봐도 되겠죠. 보호자가 웃으며 말했다. 금지 조항이 우리한테까지 미치진 않겠지. 손님들에게는 금지할 게 없어요. 보이선 씨가 미소 띈 정중한 태도로 아다와 나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단 한 가지, 떠날 때는 말입니다. 체스니 월드 주변을 함께 안내해 드리지 못하는 게 아쉬워요. 참 좋은 곳인데. 하지만 이런 여름날빛 아래서 자른다이스 씨, 제 집에 머무는 동안 주인님을 만나러 가신다면 시원치 않은 환영을 받을 겁니다. 그분은 늘 8일짜리 시계처럼 움직이죠. 화려한 케이스에 들어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움직인 적 없는 8일 시계처럼 유하하하. 하지만 제 친구이자 유신 보이선의 친구라면 특별히 꽤 엄격한 대접을 받으실 거예요. 그걸 시험하진 않겠어요. 보호자가 말했다. 그분이 저를 알게 되는 영광에 무관심하실 테니까요. 나도 그분을 아는 것에 별 관심 없으니 그저 이 땅의 공기와 다른 관광객들처럼 집을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보이선 씨가 말했다. 그래야 더 잘 어울리죠. 나는 이 동네에서 두 번째 알엑스. 번개에 맞서 싸우는 자로 여겨집니다. 하하하. 일요일에 우리 작은 교회에 가면 소박한 신도들 중 꽤 많은 이가 내가 데들록의 분노에 타들어가 땅바닥에 쓰러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하하. 그도 내가 쓰러지지 않아 놀랐을 거예요. 그는 정말 자기만족에 빠지고 얄팍하고 허세에 차고 완전히 멍청한 놈이니까요. 우리가 올라가던 언덕마루에 이르자 보이선 씨는 채순이 월드저택을 가리켰다. 주인 얘기에서 관심을 돌릴 겸 그곳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그림 같은 오래된 저택이었다. 나무 사이 저택 근처에는 그가 말한 작은 교회 첨탑도 보였다. 아, 빛과 그림자가 신속히 스쳐 지나가는 엄숙한 숲들. 마치 천상의 날개가 여름 공기 속에서 선한 인물을 띠고 날아다니는 듯했다. 부드러운 초록 언덕, 반짝이는 물, 화려한 색깔의 꽃들이 무리지어 질서 있게 배치된 정원 얼마나 아름답던가. 집은 박공 지붕과 굴뚝, 탑과 작은 누각, 어둡고 깊은 현관, 넓은 테라스 산책로를 갖추고 있었는데 발코니 난간과 화분 위엔 장미가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그 빛나는 견고함과 평온하고 고요한 분위기는 거의 현실 같지 않았다. 아다와 나에게 무엇보다도 마음을 사로잡은 건 그 평화로운 정서였다. 집, 정원, 테라스, 초록 언덕, 물가, 오래된 참나무, 고사리, 이끼, 숲 그리고 멀리 펼쳐진 풍경 너머 먼 곳까지
그 모든 곳에 흐트러짐 없는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작은 마을에 들어서며 길가에 데들록 가문 문장이 걸린 작은 여관이 보였다. 보이선 씨는 여관 문 밖 벤치에 앉아 낚시 도구를 옆에 둔 젊은 신사와 인사를 나눴다. 저 사람은 집사 할아버지 손자, 이름은 다운스웰 씨래. 그가 말했다. 저 사람은 저 집 예쁜 아가씨를 좋아해. 레이디 데들록도 그 예쁜 아가씨를 마음에 들어해서 자기 가까이에 두려고 해. 그런데 내 젊은 친구는 그걸 전혀 달가워하지 않아. 게다가 그가 아직 결혼할 형편도 안 되고 설령 로즈버드가 원해도 지금은 안 된대. 그래서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그 사이에 여기 와서 며칠씩 낚시도 하고 그래. 하하하. 그 친구랑 그 예쁜 아가씨. 약혼한 거예요. 보이선 씨. 아다가 물었다. 글쎄, 클레어 양. 그들은 아마 서로 마음이 있겠지만 곧 만나게 될 테니 내가 먼저 알아봐야겠어. 그런 일은 내가 알기보다 내가 아는 게 좋겠지. 아다는 얼굴이 빨개졌고 보이선 씨는 멋진 회색 말에 올라타 앞서 나가다 자기 집 앞에 이르러 내려 손을 내밀고 모자도 벗으며 우리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그가 사는 집은 전에는 목사집이었던 예쁜 집이었다. 앞에는 잔디밭, 옆에는 밝고 화사한 콧밭, 뒤쪽에는 잘 가꿔진 과수원과 채소밭이 있었다. 오래된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벽은 오랜 세월을 품은 듯 붉고 무르익은 느낌이었다. 집 주변 모든 게 성숙하고 풍요로운 모습이었다. 오래된 라임 나무 길은 마치 초록색 수도원 복도 같았고 체리나무와 사과나무 그림자는 무겁게 열매로 가득했고 구스베리 덤불 가지는 당에 닿을 정도로 열매가 많았다. 딸기와 산딸기도 풍성하게 자라고 벽 위에선 100개가 넘는 복숭아들이 햇볕을 즐기고 있었다. 널브러진 그물과 유리 온실틀 사이에 축 늘어진 콩깍지며 호박, 오이들이 산더미 같아 땅 한 뼘 한 뼘이 모두 채소 창고 같았다. 허브, 향기와 주변 초원에서 나는 건초 냄새가 섞여 온 공기가 향긋한 꽃다발 같았다. 오래된 붉은 벽 안에 정돈된 공간은 너무 조용하고 평온해서 깃털로 만든 화환조차 새를 쫓으려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벽 곳곳에 붙은 오래된 목과 나무 조각들이 계절이 바뀌면 녹슬고 부식되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집은 정원에 비하면 조금 어수선했지만 정말 오래된 집이었다. 벽돌 바닥 주방 굴뚝에는 나무 벤치가 있었고 천장에는 굵은 대들보가 드러나 있었다. 집 한쪽에는 보이선 씨가 평생을 걸고 지키고 있다는 문제의 땅이 있었다. 그 땅 한가운데에는 스목 프라크 같은 작업복을 입은 파수꾼이 앞밤으로 서 있었는데 공격이 있을 경우 즉시 울리도록 걸어놓은 큰 종을 치고 동유인 사육장에 묶인 불독을 풀며 적을 무찌르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런 대비책만으로는 모자라 보이선 씨는 직접 크고 굵은 글씨로 자신의 이름을 적은 나무 팻말 여러 개를 그 땅 주위에 붙여 두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불독을 조심하라. 그는 매우 사나우니 로렌스 보이선. 블런더버스 옛날 총 든 쇠조각으로 장전되어 있다. 로렌스 보이선. 사람 덕과 함정총은 하루 24시간 가동 중이다. 로렌스 보이선. 주의. 이 땅에 무모하게 침입하는 자는 가장 엄중한 사적인 징계와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다. 로렌스 보이선. 그는 거실 창문 밖으로 이 팻말들을 가리키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정말 다치기라도 할까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결국 진심이 아닌 거잖아. 스킨폴 씨가 가볍게 말했다. 진심 아니라고? 보이선 씨가 뜨겁게 반박했다. 진심 아니라고? 내가 그 개를 훈련시킬 수 있을 거라 믿었다면 그게 대신 사자를 샀을 거야. 그리고 내 권리를 침범하는 참을 수 없는 도둑이 나타나면 그 사자를 풀었을 거고 레이스터 데들록 경이 나오셔서 단독 결투라도 하자고 한다면 나는 어떤 시대,
어떤 나라에서든 알려진 무기로 그와 맞서겠어. 그만큼 진심이라는 뜻이지. 그 이상은 아니야. 우리는 토요일에 그의 집에 도착했고, 일요일 아침엔 모두 함께 공원 안작은 교회로 산책을 나갔다. 문제의 땅 바로 옆에서 공원에 들어서서 푸른 잔디와 아름다운 나무 사이로 구불구불 난 산책길을 따라 교회 현관까지 걸었다. 교회 안에는 사람이 거의 없고 전원적인 분위기였다. 다만 집에서 온 하인들이 꽤 많이 참석했는데 몇몇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나머지는 아직 들어오는 중이었다. 위험 있어 보이는 하인들과 마치 자신의 마차에 담긴 모든 화려함과 허영심을 대표하는 듯한 완벽한 구식 바보 한 명이 눈에 띄었다. 젊은 여성들도 몇 있었고 그 위로는 집사 아주머니가 듬직한 모습으로 단연 눈에 띄었다. 보이선 씨가 말한 그 예쁜 아가씨도 바로 곁에 있었는데 너무 예뻐서 그 아름다움만으로도 금방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예쁜 아가씨가 젊은 낚시꾼의 눈길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한 얼굴이 유난히 눈에 띄었는데 잘생기긴 했지만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시선으로 그 예쁜 아가씨와 주변 모든 것을 감시하는 듯했다. 그 사람은 프랑스 여자였다. 종이 아직 울리고 있었고 저명한 분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라선 아는 교회를 천천히 둘러볼 여유가 있었다. 교회 안은 무덤처럼 흙냄새가 났고 오래되고 음침하면서도 엄숙한 작은 교회였다. 나무들에 가려진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희미해서 주위 사람들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고 바닥에 오래된 놋쇠 장식들과 습기에 다른 기념비들을 어둡게 했다. 반면 종을 치는 단조로운 리듬이 들리는 작은 현관 쪽은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쪽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시골 사람들 얼굴에 경건한 두려움이 모여들며 보이선 씨가 일부러 누군가를 못 본 척하며 무심한 척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걸 보니 저명한 사람들이 도착했고 예배가 곧 시작된다는 신호였다. 주님이시여, 나의 종을 심판하지 마소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 눈빛을 마주했을 때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었는지 잊을 수가 없다. 그 아름답고 자존심 강한 눈이 무기력함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내 시선을 꽉 잡는 듯했다. 겨우 잠시였지만 나는 눈을 돌려 다시 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아름다운 얼굴을 분명히 알아봤다. 이상하게도 내 안에 뭔가가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외할머니 댁에서 혼자 보냈던 고요한 날들과 인형을 차려입힌 뒤 작은 거울 앞에서 몸을 꾸미려고 발끝으로 쪼그리고 서 있던 날들까지 떠올랐다. 이 여자를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데도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니라고. 의례적이고 통풍병이 있는 회색 머리 신사가 그 커다란 좌석에 앉아 있는 유일한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가 레이스터 데들록 경임은 분명했고 그 여자는 레이디 데들록이었다. 하지만 왜 그녀 얼굴이 부서진 거울처럼 나에게 어렴풋한 옛 기억 조각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 내가 우연히 그녀의 눈을 마주친 것만으로 이렇게 두근거리고 혼란스러웠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내 자신이 쓸데없는 약한 마음을 가진 것 같아 이 감정을 이겨내려고 들리는 말에 집중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낭독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외할머니의 친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생각했다. 혹시 레이디 데들록이 얼굴이 외할머니와 조금 닮았던 걸까? 조금 닮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표정은 너무 달랐고 바위에 새겨진 듯한 단호한 결의가 외할머니 얼굴에는 있었지만 이 여자의 얼굴에는 전혀 없었다. 이게 내가 느낀 담음의 이유는 아닐 것이다. 레이디 데들록 얼굴의 고상함과 거만함은 누구에게서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나, 레스더 서머슨, 누구와도 다르게 살아왔고 생일날 축하도 받지 못했던 아이가
어쩐지 이 세련된 여인에게서 과거로부터 불려 나온 듯 나타난 느낌이었다. 게다가 나는 이 여자를 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이 알 수 없는 동요 때문에 몸이 떨려서 프랑스 하녀가 여기저기 경계하는 시선을 보내는 것조차 신경 쓰였다.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는 이상한 감정을 극복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다시 AD 데들록을 바라보았는데 그들은 설교 전에 찬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녀는 나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으면 내 심장 두근거림도 사라져 있었다. 이후 그녀가 아단한 알을 유리창 너머로 한두 번 흘끗 봤지만 그 두근거림은 잠시뿐이었다. 예배가 끝나자 레이스터 경은 품위 있고 멋지게도 두꺼운 지팡이에 의지해가며 AD 데들록에 팔짱을 끼고 교회 밖으로 나와 그들이 타고 온 조랑말 마차까지 그녀를 모셨다. 하인들은 흩어졌고 신도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경은 내내 그 신도들을 마치 자신이 천국의 대지주라도 된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 모습을 스킨폴 씨가 보이선 씨에게 알려줘서 보이선 씨가 크게 기뻐했다. 자기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 보이선 씨가 말했다. 그는 단단히 믿고 있지. 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그랬어. 알겠어. 스킨폴 씨가 갑자기 보이선 씨에게 말했다. 나로서는 그런 사람을 보는 게 꽤 즐거워. 그래. 보이선 씨가 반문했다. 그가 나를 후원해 주길 바란다고 치자. 스킨폴 씨가 계속 말했다. 좋아. 난 그거 반대하지 않아. 나는 반대한다. 보이선 씨가 힘차게 말했다. 정말로. 스킨폴 씨는 느긋한 어조로 답했다. 그런 건 애쓴다는 뜻이지. 그런데 왜 굳이 애쓰려고 해? 나는 여기 내려와서 상황이 어떻게 되든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아. 예를 들면 여기 와서 강력한 권력자가 경의를 요구하면 나는 강력한 권력자님, 여기 내 경의입니다.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쉽잖아요. 여기 있어요. 보여줄 만한 즐거운 게 있다면 기꺼이 보겠고, 줄 만한 게 있다면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그 강력한 권력자가 이 사람은 독특한 놈이야. 대위장과 담즙 체계에 잘 맞아. 나를 가시 뾰족한 고슴도치처럼 만들 필요가 없으니 나는 펴지고 열리고 밀턴의 구름처럼 은빛 안감을 밖으로 펼치겠네. 우리 둘 다 더 즐겁겠군. 이런 식으로 답하지. 이런 게 내가 아이처럼 생각하는 그런 거야. 그런데 내일 다른 데에 가면 보이선 씨가 말했다. 그 친구와는 정반대인 사람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하냐고. 스킨폴 씨가 가장 순수하고 솔직한 얼굴로 대답했다. 똑같지. 친애하는 보이선, 우리 가상의 친구를 그렇게 불러보자. 친애하는 보이선. 너는 강력한 권력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도 그래. 사회 체계에서 내 임무는 즐거운 존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 모두의 임무도 마찬가지야. 그건 결국 조화의 체계니까. 내가 반대한다면 나도 반대하지. 좋아. 훌륭한 보이선. 그럼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거야. 하지만 훌륭한 보이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 우리 주인이 얼굴이 빨개지며 거세게 말했지만 알겠어. 스킨폴 씨가 말하며 미소 지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저녁 먹으러 간다면 말이야. 보이선 씨가 갑자기 크게 소리치며 지팡이로 땅을 내리쳤어. 그리고 아마 이렇게 덧붙일 거야. 스킨폴 씨, 원칙이라는 게 있긴 한 건가요? 그러자 스킨폴 씨는 가장 쾌활한 표정과 가장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지. 정말로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라고 부르는지, 어디 있는지, 누가 가진 건지 전혀 몰라요. 만약 당신이 그걸 가지고 있고 편하다면 정말 기쁘고 진심으로 축하해요. 하지만 난 전혀 몰라요. 나는 그냥 어린아이일 뿐이고 그런 걸 주장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선, 결국 우리는 저녁 먹으러 갈 거야. 이런 대화가 몇 번이고 오갔는데 난 늘 이게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
다른 상황이었다면 분명히 보이선 씨가 화를 내면서 끝났을 텐데 그가 우리 손님을 맞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너무 강하게 느끼고 있었고 내 후견인도 스킨폴 씨와 함께 어린아이가 비눗방울을 불고 터뜨리듯 즐겁게 웃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지. 스킨폴 씨는 마치 아주 민감한 말을 들은 것 같지 않은 얼굴로 공원에서 스케치를 시작했다가 끝내지 않거나 피아노로 단편적인 곡조를 연주하거나 노래의 일부를 흥얼거리거나 나무 아래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곤 했어. 그는 자신이 바로 이런 일을 하도록 태어난 사람이라며 그렇게 하는 게 딱 맞는다고 생각했지. 도전과 노력은 내게 정말 즐거워. 그가 누운 채로 우리에게 말했어. 난 진정한 세계주의자라고 믿어. 그런 것들에 깊은 공감을 느끼지. 이렇게 그늘진 곳에 누워서 북극을 향해 떠나는 모험가들이나 열대 지역 깊숙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존경심을 가져.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사람이 북극에 가서 뭐해? 무슨 소용이야? 라고 묻겠지. 난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아는 한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도록 내가 여기 누워 있을 때 내 생각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간다고 말할 수 있어.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미국 플랜테이션의 노예들 경우 아마도 그들은 많이 일하고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을 거야. 전체적으로 힘든 경험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들이 풍경을 채우고 그 풍경의 시적인 아름다움을 주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그 존재 이유 중 하나일 거야. 난 그걸 아주 잘 느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스킨폴 씨가 자기 부인과 아이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했어. 그리고 그의 세계주의적인 시각에서 그들이 어떻게 보일지도. 내가 이해한 바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서 교회에서 가슴이 뛰었던 그 다음 주 토요일이 되었어. 매일 하늘은 맑고 푸르고 숲속을 걷는 건 정말 즐거웠지. 투명한 나뭇잎 사이로 빛이 쏟아지고 새들이 노래를 퍼붓고 벌레들의 윙윙거리는 소리에 공기는 나른하게 느껴졌어. 우리가 특히 좋아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깊은 이끼와 작년 잎들이 쌓인 곳이었어. 그곳엔 나무들이 쓰러져 있었는데 나무 껍질은 모두 벗겨져 있었지. 근 나무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 수천 개의 자연 기둥 같은 하얀 나무줄기 너머로 저 멀리 빛나는 풍경이 보였어. 우리가 앉은 그늘과 대비되어서 그 풍경은 더 눈부셨고 아치형으로 열려있는 시야를 통해 바라보면 마치 더 좋은 세상을 엿보는 듯한 느낌이었지. 그 토요일, 자른다이스 씨, 아다. 그리고 나 셋이 거기 앉아 있다가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우르르 들리고 큰 빗방울이 나뭇잎 사이로 떨어지는 걸 느꼈어. 일주일 내내 무척 후덥지근했는데 그 폭풍우는 너무 갑자기 몰아쳤어. 적어도 우리가 있던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선 그랬지. 숲 가장자리까지 겨우 도착했을 때쯤 천둥과 번개가 계속되고 비가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렸어. 마치 한 방울 한 방울이 무거운 납구슬 같았지. 나무 아래에 서 있을 때가 아니어서 우리는 급히 숲 밖으로 뛰쳐나왔고 이끼 낀 계단을 오르내렸어. 그 계단은 식물원 울타리를 가로질러 양쪽으로 두 개의 널찍한 나무 발판이 뒤로 붙어 있는 사다리 모양이었어. 우리는 근처에 있던 사냥꾼 오두막으로 달려갔지. 그 오두막은 나무 그늘 속 깊은 어둠 속에 서 있었고 담쟁이 덩굴이 그 위를 덮고 있었으며 근처에 가파른 움푹 팬 곳도 있었어. 한 번은 사냥꾼의 개가 그곳에 고사리 숲으로 뛰어드는 걸 본 적도 있지. 하늘이 흐려지니 오두막 안은 아주 어두워서 그곳에 숨었을 때 문 앞에 나온 산에만 두렷이 보였어. 창살로 된 창문들은 모두 활짝 열려 있었고 우리는 문 바로 안쪽에 앉아 폭풍을 바라봤지. 바람이 일어나 나무를 흔들고 빗방울을 연기처럼 몰고 가는 모습이 웅장했어. 우레가 울리고 번개가 번쩍이는 소리도 들렸고
우리 작은 생명을 둘러싼 엄청난 힘에 경외심을 느끼면서도 그 힘들이 얼마나 생명을 보살피는지, 그 분노 같아 보이는 폭풍 속에 이미 가장 작은 꽃과 잎사귀마다 제 생명이 깃들어 있는 걸 생각하게 됐어. 이렇게 노출된 데서 앉아 있는 게 위험하지 않나요? 아니야, 애쓰죠. 괜찮아. 아다가 조용히 말했어. 아다는 나한테 말했는데 나는 입을 열지 않았지. 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 그 목소리는, 그 얼굴은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똑같이 이상한 느낌을 줬어. 또다시 내 머릿속에 수많은 내 모습들이 떠올랐지. 레이디 데들록은 우리가 오기 전에 이미 오두막 안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나와 내 의자 뒤에 서 있었어. 내가 고개를 돌리자 그녀가 내 어깨 가까이에 손을 얹은 게 보였어. 깜짝 놀랐니? 그녀가 물었지. 아니야. 놀란 건 아니었어. 왜 놀라겠어? 제 생각엔 레이디 데들록인 내 후견인에게 말했어. 제가 자른다이스와 대화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같네요. 기억해 주셔서 생각보다 더 큰 영광입니다. 레이디 데들록. 그가 답했어. 일요일에 교회에서 뵈었지요. 레스터경의 지역 분쟁 때문에 그가 직접 원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당신께 어떤 관심을 드리기 어려워져서 유감입니다.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내 후견인이 웃으며 대답했어. 충분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무심한 듯 손을 내밀었는데 그게 그녀한테는 늘 하던 방식인 것 같았어. 말투도 딱 그에 맞게 무심했지만 목소리는 아주 부드럽고 듣기 좋았지. 아름다운 만큼이나 우아했고 완전히 자신감 넘치는 태도였어. 내가 보기엔 만약 그녀가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든 끌어당기고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 오두막지기는 의자를 가져다 줬고 그녀는 우리 사이 현관 중앙에 앉았어. 서 레스터에게 편지를 쓴 젊은 신사는 잘 해결되었나요? 서 레스터가 도와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했다던 그분 말이에요. 그녀가 내 후견인에게 말을 건넸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대답했지. 그녀는 그를 존중하는 듯했고 그와 잘 지내고 싶어 하는 눈치였어. 그녀의 거만한 태도 속에 뭔가 매력적인 게 있었고 말할 때 점점 좀 더 친근해지는 것 같았어. 사실 편안해진다고 말하긴 좀 어렵지만 어깨 너머로 말을 걸면서 말이야. 이분이 당신의 다른 후견인 클레어 양인가요? 그는 정중하게 아다를 소개했어.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움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면 당신의 돈키호테 같은 이타적인 모습은 사라질 거예요. 레이디 데들록이 어깨 너머로 잔다이스에게 말했지. 하지만 이분도 저한테 소개해주세요. 그러면선 하를 향해 몸을 돌렸어. 서머슨 양은 정말 제 후견인입니다. 잔다이스가 말했어. 그녀에 대해서는 어떤 대법관에게도 책임지지 않아요. 서머슨 양은 부모님을 모두 잃었나요? 레이디가 물었어. 네, 그녀는 정말 좋은 후견인을 만났네요. 레이디 데들록이 나를 바라봤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정말 그렇다고 말했어.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급히 몸을 돌리더니 거의 불쾌하거나 싫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어깨 너머로 다시 그에게 말을 걸었어. 우리가 만나는 게 참 오래됐네요. 잔다이스. 오래됐죠. 적어도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요일에 당신을 보기 전까지는. 그가 대답했지. 뭐라고? 너도 나한테 아부꾼이 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녀가 약간 경멸하는 투로 말했다. 내가 그런 평판을 얻었나 보군. 레이디 데들록,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내 후견인이 말했다. 그래서 조금은 대가를 치르셔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아니에요. 그렇게 많다고. 그녀가 약간 웃으며 되물었다. 그래요. 그녀는 우월감과 권력, 매력,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풍기며 아다와 나를 거의 어린아이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그래서 가볍게 웃고 나서 비를 바라보며 앉아 있을 때는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차분하고 자유롭게 자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내가 해외에 있을 때 내 여동생을 당신인 아보다 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녀가 다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우리는 자주 만났거든요. 그가 대답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갔어요. 레이디 데들록이 말했다. 서로 다르다는데 동의하기 전에도 공통점이 별로 없었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녀는 다시 비를 바라보며 앉았다. 폭풍은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다. 소나기가 잦아들고 번개가 멈추었으면 천둥 소리는 먼 언덕 사이로 굴러가고 햇살이 젖은 잎과 내리는 빗방울에 반짝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는데 작은 조랑말 마차가 씩씩한 걸음으로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전령이 돌아옵니다. 마님, 오두막지기가 말했다. 마차와 함께요. 마차가 다가오자 두 사람이 내렸다. 먼저 교회에서 본 프랑스 여자가 망토를 걸치고 그 다음엔 예쁜 소녀가 따라 내렸다. 프랑스 여자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고 예쁜 소녀는 혼란스러워하며 머뭇거렸다. 이번엔 뭐야? 레이디 데들록이 말했다. 두 명이라니. 전 지금은 당신의 하녀입니다, 마님. 프랑스 여자가 말했다. 전령은 시중드는 이에게 온 거였어요. 나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마님. 예쁜 소녀가 말했다. 네가 맞아. 에야. 주인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 쇼를 내게 걸쳐줘. 그녀는 어깨를 약간 숙여 쇼를 받았고 예쁜 소녀는 가볍게 그것을 제자리에 떨어뜨렸다. 프랑스 여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 입술을 꽉 다문 채 서 있었다. 안타깝네요. 레이디 데들록이 자른디스 씨에게 말했다. 우리가 예전처럼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두 보호자분을 데리러 마차를 다시 보내겠습니다. 곧 올 거예요. 하지만 그가 끝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녀는 우아하게 아다에게 인사를 했고 나에게는 전혀 관심 없었고 그가 내민 팔에 손을 얹고 작은 공원이용 마차에 올라탔다. 마차는 낮고 작으며 덮개가 있었다. 들어와, 아이야. 그녀가 예쁜 소녀에게 말했다. 내가 필요해, 어서. 마차가 굴러가고 프랑스 여자는 그녀가 들고 온 옷가지들을 팔에 걸친 채 내린 자리에서 서 있었다. 자존심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자존심이라는 걸 알기에 그녀는 그 오만한 태도 때문에 벌을 받은 듯했다. 그녀가 보인 보복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기묘한 것이었다. 마차가 차도를 돌아 나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다가 얼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신발을 벗어 바닥에 두고는 가장 젖은 풀밭을 맨발로 천천히 걸어갔다. 저 젊은 여자는 미친 건가요? 내 후견인이 물었다. 아니에요. 선생님. 오두막지기 부부가 그녀를 지켜보며 대답했다. 호르탕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도 아주 좋은 편이고요. 하지만 완전히 고집세고 격정적이에요. 정말 고집세고 격정적이죠. 게다가 떠나야 한다는 통보도 받고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위에 있는 것도 못 견뎌 해요. 그런데 왜 젖은데 맨발로 걸어 다니는 거죠? 내 후견인이 궁금해했다. 선생님. 아마도 스스로 진정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가 말했다. 아니면 피라도 식히려는 걸지도 몰라요. 부인이 말했다. 자신의 피가 올라올 때는 뭐든 저길 맨발로 지나갈 거예요. 조금 있다가 우리는 집 근처를 지나갔다. 처음 봤을 때 평화로웠던 그 집은 이제 더 고요하고 평화롭게 보였다. 빗방울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산들바람이 불고 새들이 조용히 노래하며 모든 게 비에 씻겨 깨끗해졌다. 그리고 마차가 은빛 요정 마차처럼 현관 앞에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 매우 조용하고 단호하게 걸어가는 한 평화로운 인물이 있었다. 바로 맨발로 젖은 풀밭을 걷는 마들무아젤 호르탕스였다. To be continued.